돌아온 저격수다 16회. 이번 회의 주제는 국정감사입니다. 네, 국정감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입법부가 살피는 게 이제 국정감사. 국회는 누가 감시해요? 그거는 이제 국민이 감시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무수의 뿔처럼 훔쳐서 가라. 그게 네. 국회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네. 선거 때 되면요, 국회의원들 인사 어떻게 해요?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90도, 네. 이러다가 선거 딱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뒤로 가나요? 이렇게. 전 뒤로 자빠져서 걷는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나오죠. 자, 자, 이번 국정감사에 그 화제가 됐던 말 중에 하나는 임수경 의원이 그 허준영 그 자유총연맹 회장에게 제가 종북 세력입니까? 그랬더니 연구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회가 한동안 뭐 파장이 됐다. 그럼 우리 잠깐 역할을 네. 할래요? 네. 제가 이제 잠시 임수경 역할 할게요. 네. 제가 종북 세력입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이제 본인이 답을 해보세요. 박사님이. 아, 임수경 의원이 종북인지 아닌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했으면 네. 원래 연구해 보겠다고 하시겠어요? 어떤 대답을 하고 싶은지. 이때는 저는 연구해 보겠다가 자, 다시. 네. 제가 종북입니까? 제 의사는 있지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정희 의원이 그런데 이정희 씨가 옛날에 갑자기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랬더니 공부해서 대답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그게 자, 그런데 무관심이에요. 국정감사가 종북 감배라는 장소입니까? 아니죠. 자, 아니, 안행이 소속 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데 거기에 네. 산하기관 중에 자유총연맹이 있겠죠. 근데 자유총연맹은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네. 정부에 의해서 아마 사업비를 좀 보조 지원받는 기관에 불과한데요. 네. 거기에 장 허준영 씨는 어떤 분입니까?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은 했고요. 노원병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선거를 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열심히 가서 그래도 유세도 해드렸는데 그런 분인데 그리고 무슨 저 코레일 사장 네, 코레일 사장도 네. 했고요. 뭐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유총연맹이 네. 예를 들어서 그 종북 감별사입니까? 병아리 암탉수탉 감별하듯이 자유총연맹이 그런 거 하는 단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반공연맹 아닙니까?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반공을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네. 조직화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NGO 같은 성격의 단체죠.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그런 자유총연맹 회장을 국감장에서 불러서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자유총연맹이 정부의 이 규정되어진 역할과 예산 사용을 제대로 하는가 그것만 물으면 되는데 내가 종북입니까? 라고 자유총연맹 회장한테 임수경 의원이 묻는 순간에요. 임수경 의원은 국감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기에 예를 들어 피감기관장을 보고 너 내미워 죽겠지? 내 때리고 싶지? 이렇게 그러네. 물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혹시 본인이 종북이라고 자백하는 건 아닐까요? 왜냐면 제가 만약 누굴 만나서 방송에서 황성욱이 종북입니까? 이러보면 이 말 자체가 코미디인데. 근데 네. 코미디가 아니라는 얘기는 자기가 자백한 걸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게 네. 맞다면요. 옛날에 한복 입고 김일성인가 김정은 품에 안겨있던 사진. 김일성. 그거 맞지 않아? 그 사진 맞지 않아요? 네. 저도 언론에서 본 건데 네, 저도. 김일성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는데. 자, 이거는 허준영 그 자유총연맹 회장을 쫓아내려고 물은 질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종북입니까? 물어서 허준영 회장이 네. 예 하면 네. 아마 국감장에서 문제가 돼서 네. 옷을 뺏기라고 됐을 거예요, 당장. 네. 그러면 아니요 하면 허준영 회장이 쫓겨납니다. 아니 반공연맹의 네. 회장이 네. 임수경 의원이 내가 종북입니까 하고 묻는데 네. 그 부분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 조직에 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종북이라고 말하는 순간에요. 사람을 종북이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네. 그분은 괜찮고 종북은 언급을 하는 순간에 불법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판례가? 요즘에 부장님 그게 민사상 지금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허준영 총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민형사상 고소고발 형사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시면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허준영 저 회장 내 같이 식사도 몇 번 했는데요. 네. 성격이 급해갖고 그렇게 이렇게 둘러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거는 내가 예스로 해도 죽는 거고 노라 해도 죽는 거니까 이것은 뭐 노 코멘트라고 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왜 모모를 쓴 유명한 작가 미카엘 엔데 이 독일식으로 뭐라 뭐뭐 노래 불러주세요. 아 근데 그 모모 노래는요 김만중 씨가 부른 그 모모는 철부지 네. 모모는 무지 그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그 자기 앞에 생 에밀 아자르작 자기 앞에 생에 나오는 모모입니다. 미카엘 엔데 소설에 나오는 모모가 아닙니다. 저 이건 줄 알았어. 아닙니다. 네. 왜 또 저 자진해서 네. 또 무지를 드러내? 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모모가 아니고요. 예. 아니 왜냐면 그 노래에서 그거잖아요. 시계 바늘을 따라가는 모모.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 그러니까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모모는 방랑자 아닙니다. 그거는 에밀 아자르 소설에 나오는 그 말하자면은 그 이렇게 팔레스타인 창녀를 이스라엘계 그 뭐 아랍계 난민 소년과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소장님이 되게 뭐, 재미없어 하세요. 아무튼 그 미카엘 엔데가 2차 대전 때 나치에서 탈영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소년병이었는데 그 판사가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아니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판사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아내를 때리십니까? 예 그러면은 매일 때리는 것이고 아니요라고 하면 가끔은 때리는 거. 옛날에는 때렸는데 지금은 안 때린다는 거고. 아 이거 되게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질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야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 뭐 스핑크스가 옛날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네. 예? 그 뭐야 누브라 해가지고 침대에 뭐 네. 자른다고 했습니까? 질문을 네. 해가지고 시지푸스의 침대.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처럼 이거는 말장난을 국회의원이요 비감기관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질에 결정적인 위배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웃긴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막 그 웃고 정회가 됐죠. 네, 난리가 네. 났어요. 그리고 여당은 웃고 야당은 이제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네. 대답을 이제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거죠. 예 아니요로 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자 정청래 의원이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허 회장은 수구 꼴통이에요라고 하면 허 회장도 항변하지 않겠냐면서 사람으로서 예의가 있다.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질타를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라고 본인은 받아들였나 보네. 근데 예. 수구 꼴통이에요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테크닉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될 만해요. 말하는 테크닉이 네.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을 보고 박사님은 바보예요 라고 제가 말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박사님은 못생겼어요. 네. 못난 감자 같아요 라고 제가 말을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야 그래도 마지막에 성깔 한번 부린데 이분 성깔 있거든. 네. 경찰청장 출신인데 경찰청장 중에서 제일 성깔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뭐라고요? 말 조심하세요. 어딜 고함 지르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거나 전 보면서 우리나라 국감이라는 데가 참 수준이 이상하다. 네. 심심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면요 개그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좀 국감 보면 돼요. 국감 보면은 좀 제가 법률가로서 의문이 드는 게 국감에서 발언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 나오신 분들에게도 좀 면책특권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상시적으로. 근데 이게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전 있잖아요. 현직 경찰청장이 순환을 겪었는데 네. 현직 경찰청장을 불러갖고 유대훈 의원이 모의 권총을 이렇게 주면서 네, 권총을 장난감 권총을 네, 주면서. 장난감 권총 주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네. 넣었다가 조준 네. 격발을 하라고 하니까 총장이 이렇게 가가지고 응급추춤하게 있으니까 안 하냐고 또 조지니까 이 조준 격발을 할래 했죠. 네.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고함을 지르고 13만 조직의 수장한테 저런 모욕을 주냐 하고 뛰쳐나갔고 나 문희상 의원도 그건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해라 야당 의원인데 이야기를 해서 뭐 유감이다라고 끝났는데 근데 그때 표현이 유감이라면 유감이다. 예 이게 그랬는데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이분이요 그 사과가 아니죠. 유감이라면 유감이고 유감이 아니라면 유감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5월 10일 날 이분이 이제 저기 강북이 지역구인데 네. 거기에서 지역 주민의 딸이 10시 밤에 12시쯤에 바바리맨을 만났다 라고 해가지고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출동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시의원 한 명을 데리고 이 의원이 또 그 바바리맨 당했다는 부모 데리고 지구대를 방문해서 한 30분간 수사를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본인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일부 신문에 보던 내용에는 복장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또 강북 경찰서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한 거는 본인 말과
일치합니다. 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제대로 잡아라 이랬겠죠. 수사 그 지휘를 다음에 이제 하고 1시간 신고를 반쯤에 해놨어요. 지났을 네. 때 이제 제대로 잡고 있는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CCTV 블랙박스를 또 찾아봐라 네. 이랬다고 본인은 여기 블랙박스가 없으니 CCTV가 없으니까 하나 따라라 했다는데 유대원 의원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바바리맨의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구대를 방문해서 지역 주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네. 애를 쓰고 또 경찰서장과 통화를 하면서 수사를 지휘하는 그때 이분이 소주 반병을 드셨는데 회식으로 들었으니까 뭐 그거 소주 반병 들었다고 네.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안행이 소속 국회의원은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검찰의 버금가는 삼권 권한을-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의 권한을 가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좀 그 강신명 경찰청장을 지난번에 구파발에서 있었던 경위 한 명이 의경하고 장난을 치다가 총으로 발사가 됐죠. 네. 물론 그걸 지적하고 또 이분이 뭐 대리 사격, 경찰의 사격 훈련 중에서 대리 사격하는 것도 있다 이런 거 적발하고 우수 국감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은 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3만 명의 조직의 수장을 불러서 일어서서 권총을 강력한 권총을 하나 주고 조준 격발을 해라. 그 사람이 거기에서 경찰청장이 조준 격발을 모의 권총 갖고 한들 그것이 본질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국감장에 무슨 뭐 동물, 네. 예? 동물을 데리고 오는 사람, 뭐 국감장에 뭐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카메라를 찍는데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검찰총장 같으면 검찰총장이 국감에 왔는데 일어서서 조준 격발을 하라고 시킬 국회의원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경찰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힘없는 네. 조직이라고 뭐 옛날처럼 순사들은 뭐 힘도 없다 이런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조직의 대빵인데 그 대빵을 일어서 가지고 조준 격발하라고 시키고 그런 부분이 국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근데 그 그런- 사진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다 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소장님처럼 13만 조직의 수장에 모욕을 준다라는 그 개념조차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국감에서 본질을 규명하려면 경찰청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총기 관리나 예를 들어서 사격 훈련을 하거나 안전 지침에 있어서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당신 답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게 국감이지. 가짜 권총을 줘가지고 어차피 총알도 안 나갈 건데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조준 격발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 심리 상태가 그야말로 너 내 장난권총 하나 던져줄 거니까 너 총선은 흉내까지 한번 내봐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것이 다 보도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경찰 조직을 혼을 한번 내서 이걸 가지고 지역구에 뭡니까? 의정활동 무슨 해보에 넣으려고 그러려고 그런 겁니까? 이건 어떨까요? 국감이 끝나고 난 뒤에 국감에서 베스트 뭐 10 네. 아주 웃긴 장면 같은 거 편집을 좀 해가지고 쭉 보여주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왜 갑자기 문화혁명이 떠오를까요? 왜? 공이병. 호위병들. 네. 그 모욕주기, 지식인 모욕주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결코 우리나라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어떤 풍토인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해도 당연하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라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네. 거죠. 옛날에 진나라에 분석 갱류가 있었잖아요.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갖다가 땅에 묻었다. 그런데 중국의 홍위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지식인들은 하방이라 해가지고 다 내리보내고 10대, 20대 애들이 죽창 들고 다니면서 재판도 없이 그냥 당시에 뭐 독동에 충성을 안 바친다 하는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뭐 재단을 의사, 해가지고 교수 이런 네, 사람들 학살을 하고 고깔 모자 씌우고 학살을 네.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도 엄청나게 태워버렸는데 네. 중국이 그때 얼마나 많은 구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양이 말입니다. 문명이나 그 다음에 지성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꾸로 거의 그냥 조폭과 양아치들의 그냥 향연이 되고 있어요. 저는 임수경은 종북 세력입니까? 이 질문보다 더 웃겼던 것은요. 네. 아니 더 어이없었던 것은 합창 국정감사 작게 뭐 이건 501호라고 말을 해야겠죠. 네, 작게 501호. 네. 작전 계획 501호 501호. 번호겠죠. 논란 공개하라되 못한다. 우리가요 옛날에는요 국정원 하면 굉장히 몰라야 되는 조직이었어요. 뭐를 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국정원 요원인지도 모르고 네. 국정원이 뭐 하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서도 안 되고 그 명함에도 네. 이름만 써져 있었고 예,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끼리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야 하물며 제대로 된 정보 조직이죠. 와이프도 모른다라는 네. 그런 말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국정원 직원은
그냥 보통 회사 직원 차장 뭐 이러고 다니고 했었는데 요즘 우리가 얼마 전부터는 국정원에 누가 있는지 네. 국정원 요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다 알게 돼버렸잖아요. 정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뭡니까? 작전 계획을 공개하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공개 왜 하라는 겁니까? 자, 왜- 그냥 뭐 알고 싶어서? 작게 뭐 5027, 그러니까. 5029 이런 부분은 결국 뭔가 하면 북한이 북한 급변 사태. 유사시 네.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그런 플랜,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플랜을 작계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부분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작계 부분을 미국하고의 완성시키는 부분을 상당히 거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작계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공개해버리면 그게 작전 계획이 아니라 아니지. 홍보 계획이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공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북입니까? 라고 물은 거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있다고 봐요. 근데 또 이거 갖고 고소하면 내가 이깁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뭐지? 고스톱을 칠 때 만약에 넷이서 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너 뭐 갖고 있어? 그러면 얘기. 원래 물어보는 거 반칙입니다. 그렇죠,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좀 약간 고스톱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줘서 나 이렇게 보여줘요. 네. 그러면 또 옆에서 또 가르쳐줘요. 넌 이거 내. 네.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진짜 응 하고 막 내요. 거의 그거 질문하는 거 그러다가 아니야? 독박 쓰지. 난리 나지. 왜냐면 내 패를 보여주는 건 말도 안 되고 네. 내 비밀 병기를 보여달라는 얘기 아니 아니에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었어요. 아 비치증. 비치증. 그때는 작게 5027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전 몰랐어요. 5027 내용이 뭔지. 장교도 모르죠? 네, 몰랐어요. 장교도 모르는데 그걸 국정감사 그냥 대충 크게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전 불만이 많았죠. 이게 우리는 선빵을 날리는 군대가 아니니까 북한 애들이 먼저 공격해 들어오면 뭐 미군 애들이랑 합세해가지고 오키나와에서 날라오는 F-22랑 한국 공군이 가가지고 10일 안에 북진 통일한다. 뭐 이 정도 추상적인 개념이었지. 부대 배치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네. 그걸 여기서 공개하라고 할까? 저는 이 말을 한 도대체 이 질문자는 누구며?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언론에는 이른바 김정은 참수 계획이다 이런 별칭으로 불린다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이 반발했을 가능성이 이게 공개가 되면요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군의 배치라든지 무기 수급 또 전술적이면 다 파악됩니다. 그럼 이거 파악하면 누구 좋은 일이에요? 김정은 아니 북한군이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그 사격 타겟터에 한국의 대통령 얼굴을 얼굴을, 올리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군은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고요. 그렇다면 그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잠재적인 어떤 적성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종한 분노 정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싸운다면 로버트지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참수 계획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는 이야기하는 거고 국회의원이나 일반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이름이 어떠니 저떠니 정치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는요 본인들의 사상이 어느 쪽에 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면요, 더 이 기사를 보면요, 일부 여당 의원들도 왜 공개할 수 없나? 이러고 가세를 했대요. 아, 그 여당에도 정신없는 인간들이 많죠. 군대 갔다 왔습니까? 예? 그분들 군대 갔다 왔는지 좀 그 조사를 해봐야 기사에 돼요.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게 없고. 아, 일부 여당 의원이라 하지 말고 이름 까요. 이름이 아, 없어요! 기사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속기록이라도 좀 보고 저희가 그러니까 네. 속기록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 국감을 우리가 좀 모니터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예전에 제가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게 660기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었습니다. 네.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 우리가 660, 그러니까 두 자리 단계까지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북한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모른다고 이렇게 연막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 걔네들이 안 바꾸지. 우리가 딱 660이라는 말을 그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북한 애들은 위치 다 바꿉니다. 위치 다 바꾸고요. 또 700km 늘릴 수도 있고 800km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에 관한 정보는 언론에서도 대단히 민감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아니 국정을 소화하고 헌법을 소화할 국회의원들이 이걸 까발리라고요? 이거는 참 근본적으로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 난민 문제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네. 난민 문제도 이게 지금 뭐 연일 국정감사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일단 우리가 한 의원께서 누구라고 발표를 했죠? 아, 기사가 그리고 아이고 뭐 나왔으니까. 기사가 다 나왔으니까요. 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정책위원회 의장. 그죠? 네. 위의장.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됐으니까 말이 되게 어렵네요. 유엔 사무총장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민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 난민을 신청해 놓은 사람은 모두 2,669명. 난민 인정률은 0.9%. 유엔 협약률 인정률은 38%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난민을 받아들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2014년에 난민에 대한 난민법을 만든 건 맞아요.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맞는데요.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뒷감당을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이 난민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제가 좀 난민 문제 연구 많이 한 사람인데 IS하고 근본적으로 리비아가 무너질 때 연합군이 폭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 가다피 정권이 시리아 IS에 대해서도 시리아 지금 아사드 정권을 몰아넣으려는데 그 사이에 IS가 시리아를 상당히 많이 차지해버리는 바람에 거기에도 연합군이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전쟁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가고 있고 리비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리비아 밑에 있던 아프리카 국가들, 뭐 말리, 니제르 같은 나라들, 네, 뭐 수단, 네. 거기 뭐 저기 기온이 안 좋아가지고 사막화되는 나라들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완전히 지금 정부가 무너진 리비아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올라가려 그러고 시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4분 5일대가 싸우고 있으니까 또 올라가려 그래요. 전부 다 이제 그리스부터 해서 발칸 반도로 해서 이제 헝가리로 해서 독일이나 영국, 뭐 북유럽에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가 수백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이 4만 명을 받겠다고 했다가 문을 열었다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EU의 합의에 의하면 EU 존 내에서는 서로 간에 전부 다 국경을 어디든지 건너갈 수 있다. EU 국민들은 생겐 조약 아닙니까? 네. 생겐 조약을 위반한다고 지금 문제가 걸렸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뭔가 하면 영국이 2만 명을 받기로 했는데 레바논의 외무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난민 100명 중에 2명은 IS다. 그래서 영국이 2만 명을 받는다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400명이 IS 요원이다. 그래서 지금 IS 요원이 각 나라별로 한 4,000명이 유럽에 퍼져 있다. 자, 오늘날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프랑스가 요즘 나라가 거의 베렸어요. 옛날에 유럽에서 제일 나왔는데 네. 왜 베렸는가 하면 프랑스는 과거에 아프리카나 중동의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식민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연고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넘어왔습니다. 프랑스로 넘어왔습니다. 프랑스, 네. 그래서 프랑스가 요즘에 파리 교외는요, 난민들 사는 지역처럼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난민들을 다 미게 살리려면 유럽이 당장 필요한 돈이 한 130조가 던데요. EU 각 나라들이 지금 장기 불황에 거듭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EU는 기독교 정신의 기반을 둬가지고, 이제 전쟁이 없는 공동 유럽을 건설해서 같이 번영하자라고 된 건데, 이 난민들 대부분이 이슬람 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과거에 뭐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부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들이 와서 프랑스에서도 마치 차도를 쓰고 해교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프랑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그걸 입고 공공자격 산업에서 착용을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것이 뭐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몇 명이 왔다든가 베트남이 이렇게 돼서 몇 명이 왔다든가 이런 난민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 세계에 지금 꼴집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을 갖다가 깊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베트남에요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네, 뭐 보트 피플. 예, 보트 피플 한 뭐 1, 2천 명 안 왔을 거예요. 네. 왜 그랬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싸웠고 또 거기에 또 있어서 라이따이한들이, 한국과 네. 관계 있는 베트남의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국에서 안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난민 문제의 본질이요 지역별로 다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한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중동의 난민들, 이슬람 신도들을 이렇게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럽도요, 지금 인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도 난민을 받자예요. 근데 각 국가별로 보면 감당이 불가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서 받자 나라가 며칠 만에 감당을 못하고 손을 드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새로운 인구 이동이에요. 과거에 보면 로마가 망할 때 훈족이나 이민족의 이동, 네. 이런 인구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마치 단순한 난민 문제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 국회의원이
그냥 형식적인 진보 이런 가치에만 몰입되고 있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IS 난민의 본질을 이 모르는 거고 세계적인 사건에 이거를 갖다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IS를 격퇴해서 리비아고 뭐 저기 시리아고 시리아, 네. 옛날에 뭡니까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유럽이 박수를 쳤어요. 중동 사회에 그게 이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민주주의가 네. 이식된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이식되는 게 아니라 독재의 뚜껑을 열고 나니까 민주주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아비규환 지옥문을 열은 거예요. 헬게이트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낭만적으로 난민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무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모 일간지에서 계속 기사가 계속 거듭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엄마 나는 어느 나라인가요? 나도 대한민국에 남고 싶어요. 돈을 벌지 않아도 좋아요. 대한민국에 남게 해주세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사가 쭉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사 밑에는 뭐가 계속 뜨냐면요. 출입국 관리법 그리고 아동 관리 협약 하면서 이자스민 의원의 법안과 임수경 의원의 법안이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안인데요. 임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주 아동, 즉 아동은 불법 체류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법 체류자의 아이, 외국인 부모가 강제 퇴거 대상이 되더라도 그 자녀가 의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은 강제 퇴거가 유예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이것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걸 떠나서요. 네. 그러면 아동을 낳으면 그 부모가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 도덕심을 팔 경우에는요, 그 도덕심에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는 거를 좀 국회의원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 허용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적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전 세계 동향을 한번 보세요. 네. 유럽에 선거만 하면 극자 아니면 극우가 이겨요. 이 문제의 본질은 뭔가 하면 자기들 사이에 스며든 이질적인 어떤 집단들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불황이 계속되고 정부의 예산이 축나고 있다. 복지 등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기고 있고요. 미국에도 이번에 지금 공화당의 후보가 유력하게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전 세계가 지금 이 국적을 넘어서는 인력의 이동 때문에 극자하고 아니면 극우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양상인데 한국도 지금 한번 보세요. 140만쯤 되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스며들면서요. 지금 한국에도 보면 외국인에 대한 해모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이민을 공개적으로 받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 고령화에 새로운 인력을 받아서 수급을 할 거고 단일 민족이라는 부분을 갖다 사실상 포기하고 갈 거냐 아니면 이런 이질적인 부분들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사회적 활력이나 성장은 포기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국내의 일자리도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220만 명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임금을 더 받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 문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침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어떤 이 충분한 논란이 일어가지고 다문화라고 바라보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좋게만 봤는데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요. 각종 사이트들에 보면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뭐 동포였던 고려인이나 조선족까지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어떤 공론화가 필요한 거지. 그런 부분이 되기 전에 느닷없이 그렇게 문을 열어 적히자. 자, 한국에서 이 사람들 받았다고 해보세요. 난민들을.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김포공항까지 내리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해안 사실상 국경을 배가 거잖아요. 성능이 네. 떨어져서 한국까지 배로는 못 올 거예요. 네. 지중해에서 그 넘어가는데도 많이 죽고 하는데. 근데 그건 지금 난민을 얘기하는 건데 난민도 다르고요. 이민도 다르고요. 불법 체류자는 달라요. 난민은 그렇다고 쳐요. 이민도 달라요. 근데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법 체류라는 것은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한 범죄자인데 불법 체류자들에게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아동의 인권, 그러니까 아주 감정이 호소하고 있죠. 아동의 인권이야. 이 아이는 어떡할 거야? 이 아이는 유치원을 가고 싶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아이를 낳은 엄마도 한국에 있게 해줘.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법 체류. 범죄자가 되어도 이 범죄자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인권을 위해서
못 나가게 한국에 있도록 해주려는 것인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가서 그 한 단계 나가서 사람들은 유럽은 난민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 불법 체류자를 못 받아들이냐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게 과연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발의를 해본 걸까요? 이걸 아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거, 현행 헌법 체계나 법률 체계로서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이거 한번 내세우려고 그냥 질러대는 법은. 그 전에요, 네. 해결해야 될 부분이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있는 연변에 있는 중국 같이 흩어져 있는 우리 조선족 이분들 자기들이 원해서 꼭 간 건 아닐 겁니다. 일제하에서 탄압을 피해서 독립운동을 그렇습니다. 가고 네. 그 자녀들이 많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연해주에 살다가 중앙아시아까지 이주돼서 강제 이주,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스탈린에 있는 의한 또 강제 수십만 이주. 명의 네. 고려인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문을 연다면 이분들과 그 다음에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탈북하신 탈북자들 분들. 이분에 네, 대해서 네. 전면 수용을 하고요. 모든 일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을 쓰고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인 사람도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외국 난민들을 갖다가 수용하자고 이야기하는 순서가 틀렸고요. 그 전에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두당 100억을 주고라도 저는 네. 국군 포로부터 먼저 데려와야 되는 그럼요. 국가 한 아닙니까? 500여 분 살아있다는 500명 사라졌으면 네. 저는 이분들 다 두당요 100억을 주더라도 그분들을 데려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네, 국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시리아 난민들이나 아프리카 난민들은 불쌍하다고 얘기는 이거 이중성의 사고예요. 아니 불법 체류자. 지금 그 생환 국군 포로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이분들이 북한에 정말 아오지 탄광 이런 데서 강제 노동했지 않습니까 평생. 그러다 이제 겨우겨우 목숨을 걸고 어떻게 탈출에 성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6.25 때 봉부했던 군번 뭐 봉부 기록 다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에서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기는 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향 마을에 가면 무슨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몸은 아프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박사님 생각도 그러니까 국군 포로도 당연히 한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아빠 스타일이 어떤 아빠냐면요. 본인의 집에 애들은 밥을 못 먹어요. 굶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에 나가가지고요. 아이고 불쌍하네 하면서 내 지갑에 든 돈 1,000원까지 다 꺼내주고 외부 사람들 되게 잘해주고. 남한테는 잘하고 가족한테는 가혹한 아빠. 그렇죠. 저는 그 아빠가 제일 싫어요. 자, 제일 나쁜 아빠라고 진짜 생각해요. 중요한 게요. 2000년에요. 15년 전에 6.25 때 잡혔거나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비전향 장기수, 즉 나는 아직도 북한이 옳고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빨갱이 63명을요. 북한에 우리가 그냥 줬습니다. 이 사람들 북한에 가서 영웅 대접을 받고 살고 있어요. 뭐 이인 뭐 이런. 자, 적어도 63명을 보내면 63 국가로 한 명당 네. 1대1로 교환을 하는 식으로 보내야지요. 그렇죠. 뭘 이런 정권이 다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권입니까? 민주당 지금 새정년 정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를 시사하는 거는 난민, 뭐부터 해서 뭐 불법 체류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일에 있어서는 어쨌든 해외에서 한국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우리 동포 문제부터 일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 순서로 난민이니 뭐니 보여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 도리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나 라오스나 태국 이런데 탈북민들 20만에서 30만을 지금 헤아리고 있죠. 그 이번에도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서 탈북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번에 제일 아쉬웠을 거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북한 중국이 좀 아쉬워할 할 때 탈북민에 대해서 한국에 좀 들어오게 중국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해야 되는데요. 역대 정권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더군다나 법적으로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헌법상 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적인 장애물이 있거나 어떤 법적 장애물이 있으면 대통령은 그걸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지금 2,300명이 난민 신청을 하는데요. 해마다 100명도 허락이 안 되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죠. 한국이 아니라 제3국어로요. 이게 지금 우리 국가로서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요, 난민 신청한 사람 우리가 다 데리고 와서 수용해서 좋게 하겠다 근데 해야죠.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이 기사에 보면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그 불법 체류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엄마는 너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고 싶다. 한국에 있고 싶은데 엄마는 나가야 한다. 이 아이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지금 베이비박스에 많이 들어와요. 그 애들까지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참 인도주의 차원에서 뭐 그렇게 된 애를 보호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사람이 된 도리죠.
그렇지만은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순서를 모른 채 함부로 떠버리는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노릇이 아니죠. 조금만 공부를 하면요. 난민 문제의 본질이 뭔가 알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고요. 불법 체류자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나라가 속지주의가 아니고 속인주의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법안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안이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고 기사화되고 또 뭔가 이 사람들은 인도주의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도주의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게 참 짚어볼 게 많은데요. 자, 저희가 15회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요거 하나만 좀 꼭 좀 짚어달라 한 게 있는데요. 요번에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이제 마약으로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청와대의 기획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일부 평론가들도 있고 뭐 요거에 대해서 각자 견해를 좀 얘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설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대야 되죠. 네. 정황이 네. 유승민 이후에는 김무성이다 해서 네, 정황이 네. 자 설을 이야기했다면 봅시다. 6월 달에 사이가 집행유예가 떨어졌어요. 5개월간이가 깜빵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9월 중순입니다 벌써. 자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8월 24일 네. 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뭡니까 저기 워커힐의 에스턴 하우스인가 뭐 네. 거기서 했다면서 50명씩만 불러가지고요. 자 그랬다 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업인의 사주 아들이 이렇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네. 15차례나 하고 했다. 그리고 따면 그 사람의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개발의 이준용 회장의 아들 이상균이 그걸 해서 집행유예를 났다고 신문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이면 김무성 대표가 결혼을 하면 딸이 네. 김무성 대표가 결혼을 하는 딸의 남편은 누구다 음. 라고 나오게 되면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찌감치 언론에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일이 6월 달부터 나와서 몇 달 동안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김무성 대표의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것이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보통 재판, 자, 변호사 여기 계시잖아요. 사회적 유명인이 마약을 해가지고, 예? 그 충북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며요. 그 집에 아들이 마약을 꼭 신라개발의 대표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기업이에요. 그럼 마약을 해갖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 판결을 받았고 깜빵에 갔다가 상습 마약을 했고,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한 다음 이런 일이 알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사안이고 그렇죠. 알려지지 않는 게 정상적인 사안. 알려지는 게 지금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좀 특이하거나 또 죄질이 안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다음날 신문에. 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공범 5명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의 이름도 다 보니까 그럴싸한 집안의 자제들이죠. 밖으로 안 나오고 이제 전부 수수께끼식으로 찾아가지고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기획설이라 그러면 진작에 알려져서 정상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였는데 제대로 알려져야 할 일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 알려진 부분이 기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기획서를 퍼뜨리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자 유포시키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예를 들어서 총선 전에 네. 재편을 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세력을 제거하고 친박 중심으로 판을 짜기 위해서 이런 내용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제거하는 단계에서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차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설이라고 제일 먼저 보도된 언론에 누가 제보를 했다더라. 이런 부분의 근거까지도 대면서 기획설이라고 주장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설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사태를 기획이라는 핑계하에 빠져나가면서 이 일에 있었던 본질, 즉 유력 대선 후보이자 여당의 대표의 사이가 마약이 중독인 걸 알고도 그 깜빵에 갔다 온 걸 알고도 결혼을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 이 부분보다 기획을 한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저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이 김무성 대표를 죽이려거나 살리려거나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가 밝혀야 될 공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지율 22%로 아직도 사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기획이라고 그러면요. 앞으로 만약에 더 많은 일들, 이 일 말고도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야당이든 어디든 터져 나올 건데 그때마다 전부 다 기획이라고
그럴 할 겁니까? 건지. 네. 오얏 나무 아래서 가끔도 가끔 매지 매지 마라고 네. 했었습니다. 한 나라의 당 대표가 되려고 네. 하면은 모든 것을 단둘이 하고 뭐 수신제가 치국방창하라고 네. 내 집부터 내 몸부터 다스렸어야 네.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자꾸 이 기획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최 총장 사건이 최 전 총장 사건이 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준사격 뭐 기획 얘기했는데 진짜 기획이라는 거는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음모에 의해서 없애는 것이 기획인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무슨 말이냐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뭐였냐면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그래도 법을 수호하는 사람인데 법을 네. 수호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당시 현행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게 기획이든 아니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사위가 마약을 했다는 게 더 사건의 본질이다. 했었다면이 아니고 이건 한 거잖아요. 한 거로 이제 법원에서 다 판결이 그죠? 난 거죠. 딸이 아무리 간곡했어도 네. 저라면 뭐 어쨌든 저는 눈물로써 막든 뭘 막든 전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뒷말이 나올 게 뻔한 거였거든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용인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이다 아니다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해도 아니고 아니면 사실을 어긋난 얘기도 아니고 실제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획이든 이런 말로써 뭔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이 아닐 땐 그 말을 해도요 사실일 때는 그 말을 할 수가 자, 없지 않을까 대선 싶습니다. 후보나 여당의 후보쯤 되면요. 어떤 특정 정당의 유력 정당의 후보쯤 그 대표쯤 되면 어디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 칼을 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뭐 어느 쪽에서든요. 네. 문제는 본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하면서 돌파하느냐. 그 부분만 달려 있는 거지. 그걸 뭐 기획이라 한다 안 한다 해서요. 이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기획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는 설사 그게 기획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대상자가 감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사위가 한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누가 기획이라 합니까? 오뎅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뭐 종편에서 그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뭐 오뎅파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다 어쨌거나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기록이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그렇게 네. 기획이라고 했는지 다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 문제도 사건의 본질 그리고 본질을 흐리려는 노력 이렇게 자, 표현을 이제 했잖아요. 그동안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심 없이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는 이제 요럴 때가 딱 되면 좋을 때는 편 얼마든지 들고 빨아줄 수 있습니다. 네. 요럴 때가 이제 물이 싹 바뀌는 시점이 되면요. 그동안 빨았던 사람들이 이제 네. 그 제일 앞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좋게 말해줬던 이렇게 분들, 이제 네. 뒤로 이제 제일 끝에 서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말을 바꾸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오뎅판가 아닌가가 구별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좀 색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색출 안 해도 시청자들이 다 기술 능력이 뛰어나면요. 이렇게 편집을 좀 해서 보여주면 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돌아온 저격수다 16회는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났던 온갖 해프닝으로 시작해서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흡입 문제에 대한 청와대 의혹설까지 아주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 얘기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 제작에 적극 참고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장 박사님 헤어스타일 바뀌었는데 이상하다는 악플 달지 마세요. 상처 엄청 받으세요. 아니 저 공인은 네. 대중에 의해서 언제든지 뭐 화장이 가부키 같다라든가 머리 헤어스타일 이상하다든가 이런 핑계 비판을 아니, 받고 나는 내가 오늘 그래요 방송하면서 나한테 황장수 엿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서 네. 당신이 엿도 모르는 소리다 당신 말 책임질래 본질은 이렇다고 나는 정면으로 시청자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팩트 갖고 하는 거지만 저처럼 주관적으로 저 사람 감자처럼 생겼다 뭐 유기농 감자다 그럼 감자를 고구마를 하나? 펭귄 심형래 아니 제가 감자입니까 그러면? 아니 네? 아니 저는 한 가지 박사님부터 여쭤볼게요. 잠깐만 근데 감자라고는 안 했어요. 감자 보고 고구마라고 아니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남겼어요. 대나TV 애청자들이 네. 전부 장 박사님 파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실 겁니까?
아 그거 뭐 대다수가 원한다고 전에 할 수도 전에 있어요. 한 적 있어요. 저 한 적 있어요. 한적 있어요. 20대 때 파마한 네. 적도 있어요. 네.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문제에 나와봤네. 대다수가 그게 뭐가 대다수야. 몇 명이 찬성해라. 본인이 찬성 안 하면 소수잖아. 아니 그래도 한 1000명 정도가 뭐 파마해라 그러면 제가 또 혹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1000명이 파마해라 할 리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니까. 오늘 갑자기 소장님이요. 소장님 일주일 쉬시더니요. 박사님 아, 공격 네. 본능이 또 떨어지네. 분발하셨는데 지금요. 뭔가 새로운 충돌을 하고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파마를 하나 안 하나 외모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인지하고 있다. 네. 요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